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프로이센과의 전쟁과 인민의 정권 파리 고민.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이 끝나자 나폴레옹 3세는 사절단을 보내 프로이센이 전쟁 전에 프랑스의 중립을 요구하며 했던 약속대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넘겨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프랑스 사절단을 접한 것은 프로이센 수상 비스마르크였는데 예전 약속을 전혀 이행할 생각이 없었지만 직접적인 거절하지 않고 국왕에게 보여준다는 핑계로 사절에게 비망록에 쓰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사절은 계략을 눈치채지 못하고 비망록을 썼는데 비스마르크는 국왕에게 보여주지 않고 특별한 선물이라며 영국과 러시아에 보내 그들과 프랑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나폴레옹 3세는 불같이 화를 냈으며 프로이센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었으며 양측 다 전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서력을 하는 것 외에도 국내의 초점을 밖으로 돌려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는 동시에 프로이센의 통일을 막아 유럽 대륙의 패자 자리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은 일찍부터 광물이 풍부한 프랑스의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넘보고 있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전부터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으며 빌미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1868년부터 양국은 전쟁 준비에 들어갔는데 에스파냐에서 혁명이 일어나 이사벨라 2세 여왕의 통치가 끝나 에스파냐 왕위 계승 문제가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비자 비스마르크는 에스파냐 임시정부의 실권자를 매수해 프로이센 왕 비렐름 1세와 인척관계에 있던 레오폴드 공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비스마르크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프랑스는 앞뒤로 적국에 둘러싸이는 형국이 되는 것이라 나폴레옹 3세는 즉시 에스파냐와 프로이센에 항의를 했으며 영국과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도 반대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압력으로 프로이센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나폴레옹 3세는 주 프로이센 대사에게 비렐름 1세를 만나 프로이센이 앞으로 에스파냐 왕위를 넘보지 않겠다는 보증을 받아내라고 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비렐름 1세는 거절했고 그 내용이 담긴 전보를 비스마르크에게 보냈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던 비스마르크는 전문을 프랑스에 모욕을 주는 내용으로 바꾸어 신문지상에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본 나폴레옹은 폭발할 듯 흥분한 황소처럼 비스마르크의 붉은 스카프로 돌진했으며 1870년 7월 19일 프랑스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스당에서의 참패. 나폴레옹 3세는 선제 공격을 통해 단시간 내에 프로이센을 넘어뜨릴 계획이었으나 프로이센은 일찍부터 전쟁을 준비해왔고 비스마르크도 이길 확신이 들지 않는 전투는 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신속하게 군대를 국경으로 이동시키고 적을 기다렸는데 7월 하순 나폴레옹 3세가 최전선에서 직접 지휘하고 마크 마웅 원수와 바젠 원수가 각각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황후 에제니는 파리에서 섭정을 맡았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훈련이 잘 된 프로이센군은 신속하게 전장에 투입되었지만 프랑스 군대는 반응이 느렸고 이동도 혼란스러웠습니다. 8월 2일 프랑스군이 프로이센 국경을 막 넘었을 때 프로이센군이 정면 공격을 시도했고 이에 프랑스는 크게 패했으며 8월 4일 프로이센군은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대군이 집결하기도 전에 프로이센군은 프랑스의 입구를 파괴했는데 8월 6일 마크 마웅 원수의 군대가 프랑스 동북부 국경에서 퇴각해 알자스가 프로이센 수중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프로이센군이 또 다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 결국 프랑스는 로렌 지방도 프로이센에 넘겨주었는데 프랑스 군대가 전부 패하자 승기를 잡은 프로이센은 전장을 프랑스 국내로 이동시켰습니다. 매우 놀란 나폴레옹 3세는 바젠 원수를 남겨두고 급하게 후퇴를 했고 바젠이 이끌던 프랑스 군대는 격전 끝에 매치 요새에서 포위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와 마크 마웅이 매치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프로이센에 포위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스당으로 물러났는데 8월 30일부터 프로이센군은 대포로 스당을 맹공격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참담한 피해를 입었고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는데 9월 1일 프로이센의 공격이 재차 시작되었고 당일 오후 나폴레옹 3세는 스당에서 백기를 들고 항복했습니다. 9월 2일
나폴레옹은 프로이센 수상 비스마르크를 만나 정식으로 투항서를 체결했는데 나폴레옹 3세와 마크 마웅 및 프랑스군 10만 명이 전부 프로이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9월 3일 나폴레옹 3세가 군대가 이미 패했으며 나와 전 관병이 포로가 되었다고 파리로 전보를 보냈는데 파리는 떠들썩했고 황제의 투항은 파리 시민이 품고 있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시민들은 행동을 시작했고 시위를 벌였는데 9월 4일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나 황후 외제니가 영국으로 도망쳐 18년간의 제2제정이 붕괴되면서 이때부터 왕조의 통치는 영원히 끝나게 됩니다. 인민의 정권 파리코민 9월 4일 제2제정이 무너지자 임시정부가 나폴레옹 3세의 퇴출을 선포하고 프랑스 제3공화국을 설립했는데 권력을 손에 쥔 파리 총독 트로슈 장군이 정부 주석을 맡았습니다. 그 외 정부 구성원에는 강베타를 중심으로 한 공화파와 7월 왕정의 왕당파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 임시정부는 내각을 구성하고 왕당파의 트로슈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프랑스는 프로이센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9월 5일 새 내각은 파리 국민저위군에게라는 공고에서 스스로 국방정부라고 칭하며 조국 수호라는 소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조국 수호의 방법은 바로 유럽 열강에게 전쟁 중단에 나서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특별히 정계원로 티에르를 내세웠습니다. 정치적인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항상 재기에 성공했던 티에르가 뭔가 해줄 것으로 믿었던 것인데 티에르가 유럽 각국을 힘들게 돌아다녔지만 아무 소득 없이 실망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럽 강국들은 얻을 게 없으면 남의 일에 쉽게 끼어들지 않았는데 그때 프로이센군이 코미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쌍전투 이후 프로이센군의 진격은 거침이 없었는데 국방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9월 18일 프로이센군은 별수고도 드리지 않고 파리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주사위를 들고 있던 비스마르크는 조약에 동의했고 국방정부는 기뻐했는데 프로이센이 제시한 조건은 너무나 가혹했지만 상황이 급했던 국방정부는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리가 포위되자 강베타는 열기구를 타는 모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깥 도시로 구원병을 구하러 다녔고 파리 시민도 30만 명의 국민저위군을 조직하여 계속 포위를 뚫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치를 지키던 바젠 원수의 투항과 국방정부라는 나약하고 무능한 임시정부 때문에 파리를 지키려던 이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치욕의 정전 1871년 1월 18일 프로이센 국왕 비렐름 1세는 파리 베르사유 궁에서 대관식을 올리고 독일 제국을 성립했습니다. 1871년 1월 23일 국방정부와 독일은 회담을 시작했고 1월 28일 양측은 정전협정을 체결했는데 협정에서는 정전시간과 휴전선을 규정했습니다. 파리는 방어공사와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포기하고 파리에 주둔하는 군인은 질서 유지군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프로이센의 포로가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3주 내에 국민의회를 선출하여 정식으로 회담을 진행해야 했는데 국민의회는 2월 8일 선거를 진행했고 새로 선출된 국민회의에서는 티에르가 정부 대표가 되었습니다. 2월 28일 티에르와 비스마르크는 각각 자국을 대표해 예비조약에 서명했는데 조약에 따라 프랑스는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독일에 넘겨주고 배상금 50억 프랑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이 조약의 비준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는데 분개한 수많은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의원들은 퇴실로 항의를 표시했지만 조약은 다수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파리코민 성립 소식이 전해지자 주권을 상실한 조약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는데 티에르는 폭발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외부에서 군대를 조직해 파리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때 국민회의는 다시 수도를 베르사유로 옮기고 국민저위군의 지급품 취소와 방세의 연기 납부를 취소해 채권자가 기한이 되면 채무를 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불행한 결정으로 파리의 무산 계급과 소자산 계급은 급빈자가 되거나 파산의 지경으로 내몰렸습니다. 3월 17일 티에르는 몽마르트르를 습격해서 국민저위군의 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했으나 이 계획은 사전에 탄론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파리 시민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3월 18일 국민저위군 중앙위원회의 지휘로
파리 시민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켜 순식간에 정부기관을 점령했습니다. 티에르 정부는 상황에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급히 베르사유로 도망쳤는데 반란이 성공한 후 임시혁명 정부가 된 국민자위군 중앙위원회는 민주선거를 선언했습니다. 3월 28일 각 지역에서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 파리코민의 설립을 정식 선포했는데 무산계급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파리코민은 공고를 통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국민자위군은 파리의 유일한 합법 군사라고 규정했고 이후 코민은 10개 위원회를 조직하여 구정부의 각급 부서를 대체했습니다. 새로운 기상. 파리코민의 설립은 정권의 변화 외에도 전체 국가체제의 개혁을 의미했는데 파리코민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분야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개혁들은 당시 시대를 초월하는 조치였지만 국민의 요구를 진정으로 반영한 것이며 하층민의 마음의 소리를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파리코민은 정부 부서의 고임금제를 폐지하고 코민위원회 최고연금이 6,000프랑을 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숙련공의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동시에 위원들은 국민 여론의 감독을 받고 군중은 언제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부당 행위를 한 의원을 고발하면 사실을 밝힌 다음 그 고발당한 의원은 즉시 해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코민은 도망친 기업주가 남긴 공장과 작업장을 노동자 생산협회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며 기업주가 돌아올 때는 보상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도급 계약은 노동자 생산협회와 코민의 관련 기관에서 일괄상의 후 직접 처리하며 계약서에 최저임금을 명시하여 도급인이 임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중간에 수탈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벌금과 일부러 직원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금지했고 전당포에는 물건 경매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고 가격이 20프랑을 넘지 않는 물건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코민은 또한 정교 분리 법령을 선포했는데 교회는 국가의 일에 간섭할 수 없으며 종교 예산을 취소하고 교회 재산을 박탈하며 일부 교회를 차압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비종교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의 지위를 높였으며 또한 초급 교육을 보급하고 직업 교육도 시행했습니다. 베르사유의 반격. 그러나 파리 코민의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코민위원회 내부는 실제로 다수파와 소수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다수파는 신자코뱅파와 블랑키파로 이 중 주된 힘을 발휘하는 쪽은 블랑키파였는데 이들은 폭력에 의한 정권 탈취를 주장했으며 독재 정치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소수파는 프루동파로 이들 대부분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상의 차이 때문에 코민 첫날부터 분열되면서 도시 밖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베르사유의 군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파벌 투쟁은 날이 갈수록 가열되었고 결국에는 분열로 치달았는데 분열은 파리 코민의 힘을 크게 약화시켰고 티에르 정부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놀라서 허둥지둥 도망쳤던 티에르 정부는 베르사유로 간 이후 안정을 찾아갔는데 당시 베르사유의 병력은 파리에서 도망친 1만여 명뿐이라 파리 혁명을 진압할 힘이 없었습니다. 티에르는 지방으로 구원 전보를 보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구원병을 보내왔고 그 구원병도 상태가 좋지 않아 그는 하는 수 없이 프로이센에 기대야 했습니다. 처음에 비스마르크는 중립을 유지한다고 하더니 티에르 정부가 자신이 만족할 만한 약속을 내놓자 프랑스군을 4만에서 13만으로 늘려주고 대량의 전쟁포로도 교환했습니다. 4월 2일 아침 파리로 진공한 베르사유군은 파리코민 국민자위군의 맹렬한 반격을 받았고 양측은 파리 근교에서 격전을 벌였습니다. 베르사유군의 맹공으로 코민 군대는 금세 불리한 상태에 빠졌고 파리 근교의 일부 중요 근거지가 베르사유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외젠 포티에의 인터내셔널. 외젠 포티에는 파리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파리 코민 때 포티에는 국민자위군 중앙위원회 위원과 코민 위원을 지냈습니다. 파리 코민이 실패한 후 그는 민중의 보호로 곤경을 모면했는데 파리가 피바다로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포티에는 비분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통한 심정을 담아 격정적인 인터내셔널을 써서 전 세계 국민이 일어나 구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공산주의가 분명히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1887년 포티에는 빈곤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파리 국민은 그를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음 해에 프랑스 노동자 작곡가 피에르 드제이테가 인터내셔널에 곡을 붙여 인터내셔널가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노래는 급속하게 퍼져나갔으며 전 세계 군가가 되었습니다. 파리 코민의 실패. 티에르 정부의 군대가 점점 많아지면서 파리는 곤경에 처했는데 5월 10일 티에르 정부는 독일과 프랑크푸르트 조약을 체결하고 베르사유군이 독일 방어선을 넘어 파리로 진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이 파리를 봉쇄하고 있어서 파리 안은 식량 공급이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르사유군과 프로이센군이 연합하여 파리를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5월 17일부터 베르사유군은 파리로 대포를 집중적으로 투하했는데 혁명이 존폐위기에 처하자 파리 코민의 다수파와 소수파는 이전의 편견을 버리고 코민 보호를 위해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5월 21일 반역자들의 배신으로 베르사유군이 파리로 진입했고 그날 밤 파리의 4개 성문을 잃었습니다. 코민의 전사들은 파리로 진입한 베르사유군에 맞서 완강하게 항전했으며 잔혹한 피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22일 코민 의원들은 파리 시민과 국민자위군에게 고하는 서에서 파리 시민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 적과 끝까지 싸워줄 것을 호소했고 파리 시민은 거의 모두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바리케이드를 세웠고 모든 거리와 모든 집이 진지로 변했지만 5월 23일 베르사유군은 프로이센군의 방어선을 넘어서 파리 코민의 가장 중요한 전략지인 몽마르트르 고지를 포위했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지만 코민의 전사들과 많은 시민은 여전히 목숨을 담보로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5월 27일 파리 대부분 지역이 함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200명의 코민 전사들은 파리 동쪽의 페르라쉬즈 묘지로 밀려났고 식량과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5,000명의 베르사유군과 최후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코민 전사들은 결국 묘지 동남부의 벽에서 집단 총살을 당했는데 이 벽은 나중에 파리 코민의 벽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5월 28일 코민의 마지막 바리케이드가 함락당하고 베르사유군이 파리 전체를 차지하면서 72일간의 파리 코민도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파리를 점령한 후 티에르 정부는 파리 시민에 대한 피해 대살육을 진행했는데 약 3만 명이 살해당하고 6만여 명이 감옥에 갇히거나 추방당했습니다. 백색 테러가 파리 전체를 뒤덮었는데 티에르 정부의 잔혹한 진압으로 수많은 프랑스인이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립되는 프랑스 공화정으로 이어집니다.